인천공항 상공 2024년 가을 대한항공 K21편이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승무원님, 승무원님, 비즈니스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60대 남성 승객이 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왼쪽 입술이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수석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석 1호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동양계 여성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의사입니다. 여성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지만 곧바로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예요. 환자를 눕혀주세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환자의 눈을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이 느렸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녀는 승무원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산소 마스크와 자동제 세동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착륙 즉시 구급차가 대기하도록 기장님께 연락하세요. 네, 선생님. 승무원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여성은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아저씨, 제 말 들리세요? 환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의사예요. 곧 병원 가실 거예요. 지금은 힘 빼시고 숨만 천천히 쉬세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듯 15분간의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맥박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주시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신호예요. 승무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올라와 환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 옆에 있던 부인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선생님 성함이 에밀리예요. 에밀리 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 선생님. 구조사들이 환자를 싣고 내려갔습니다. 기내에 남은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세요. 진짜 프로네요. 하지만 에밀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이야.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살짜리 소녀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널 사랑해. 제발 용서해줘. 김미영. 그것이 에밀리의 본명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땅에서 버려진 6살 소녀. 비행기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 바람이야. 에밀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고아원 앞. 눈 내리는 겨울날. 차가운 바람.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 손님 괜찮으세요?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항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면서 에밀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한국 음식 냄새.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야. 에밀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 강북구요. 주소 알려주시면. 에밀리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건넸습니다. 기사는 주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쪽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 복잡한 교차로.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가족 만나러 왔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말투가 좀 어색하신 거 보니 30년 만이에요. 30년? 우와,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네. 에밀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나를 몰라보면 어떡하지? 만약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만약 다른 가족이 생겼으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분 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에밀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는 낡은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제 계단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구나. 에밀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문 뒤에서 펼쳐질 잔인한 진실과 그보다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994년 서울 성북구 달동네.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김미영이 태어난 곳은 서울의 가장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 그곳에서 미영의 가족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나갔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건설 현장 막노동자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돈을 벌어오는 날보다 빈손으로 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이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가 밤 10시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늘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5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밥 못 먹었구나. 이웃집 할머니가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6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은 게 이틀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누나, 배고파? 동생 철호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 오시면 먹을 수 있어. 미영은 동생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와도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 5이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애들인데. 닥쳐. 특히 저 미영이란 년은 왜 이렇게 밥만 처먹어? 6살 미영은 벽 뒤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미영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냥 애일 뿐인데. 네? 저런 게 애야? 돈이나 벌어올 나이가 됐으면 일을 나가든지. 그날 밤 미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작은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며 미영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언젠가는. 1994년 겨울, 운명의 날. 미영아, 엄마랑 나들이 가자.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어디 가요? 좋은데. 미영이가 좋아할 곳이야. 미영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외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에는 서울시립아동 보호시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미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안에 들어갔다 올게. 혼자요? 응, 금방이야.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는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미영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가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착하게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영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하니?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금방 온대요. 엄마가 언제부터 기다렸는데? 조금 전이요. 하지만 미영의 입술은 이미 파래져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미영을 시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제야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엄마, 엄마. 미영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의 짐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미영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널 사랑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어. 제발 용서해줘. 행복하게 살아줘. 6살 소녀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잠을 잤습니다. 1995년 봄, 새로운 시작.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한 방을 썼고 밥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책만 읽어? 다른 아이들이 놀리듯 물었습니다. 책이 좋아서. 미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책을 읽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어머니 생각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설장이 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미국에 사는 가족이 너를 입양하고 싶대. 미국이요? 미영은 미국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응, 아주 좋은 분들이야. 의사 선생님 부부시래. 너를 정말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엄마는요? 미영의 물음에 시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안 오실 거야. 이미 1년이 지났잖아. 그래도 미국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미영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1995년 5월 15일, 7살 김미영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안녕, 한국.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을 바라보며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보스턴이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한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자와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미영아, 환영해.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김이에요. 이쪽은 제 아내 사라 김이고요. 두 사람 모두 의사였습니다. 로버트는 하버드 의대 교수였고 사라는 같은 병원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안녕. 미영은 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새 이름은 에밀리야. 에밀리 킴. 마음에 들어? 에밀리. 미영은 천천히 그 이름을 발음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에밀리. 사라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지만 미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새 집은 보스턴 교회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미영의 방은 한국 고아원 전체만큼이나 컸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에밀리.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다 제 거예요? 그럼 다 내 거야.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라니. 그날 밤 미영은 새 침대에 누워 한국에 계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버트와 사라 킴 부부는 최고의 부모였습니다. 에밀리,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미영은, 아니, 이제는 에밀리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고 미국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저 해봐, 영어도 제대로 못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에밀리는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 있어? 양어머니 사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에밀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한국어로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에밀리 옆에 앉았습니다. 에밀리, 사실 나도 입양하였어. 정말요? 에밀리는 놀랐습니다. 응, 나도 한국에서 왔어. 50년 전에. 그때는 한국 전쟁 직후였지. 그래서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응, 너의 마음을 이해해. 두 문화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사라는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그게 너의 강점이야. 너는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 말이 에밀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최고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물 시험에서 B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B도 훌륭한 성적이야.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완벽해야 해요.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완벽해야 해? 왜냐면 에밀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또 버려질 거야. 로버트는 에밀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어를 받든 F를 받든 상관없어. 너는 우리 딸이야. 하지만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에밀리야, 좀 쉬어야지.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야. 사라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공부가 좋아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수석 졸업생, 에밀리 킴. 에밀리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연단에 올라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7살 때 두려운 마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영어도 못했고 이 문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집은 장소가 아니라고. 집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곳이라고. 로버트와 사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에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로버트가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아빠. 에밀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버드 대학 입학식 날 에밀리는 떨렸습니다. 캠퍼스는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과 푸른 잔디. 세계 최고의 대학.
안녕, 나는 제시카야. 너도 의대 준비생이야? 금발의 백인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응, 나는 에밀리야. 나도 의대 준비 중이야. 멋지다. 어디서 왔어? 보스턴 태어난 건 한국에서. 아, 입양하구나. 그 질문이 에밀리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멋지다. 나 한국 가보고 싶었어. 케이팝 알아? 에밀리는 케이팝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대학 1학년 첫 학기, 에밀리는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에밀리, 너 천재야. 같은 기숙사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왜 날 버렸어? 에밀리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에밀리는 신경과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트라우마와 기억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뇌의 신경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많은 입양 아동들이 버려진 것에 대한 문제를 겪습니다. 그 말에 에밀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수업이 끝나고 에밀리는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도 입양아예요. 이 주제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제 연구실에서 일해볼래요? 그것이 에밀리의 연구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 에밀리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에밀리, 서울에서 의학 컨퍼런스가 있어. 같이 갈래?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에밀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에밀리는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엄마를 만나면 어떡하지? 만약 못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합격한 날, 에밀리는 양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합격했어요. 에밀리, 축하해. 모든 것 다 아빠 덕분이에요. 에밀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로버트와 사라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의대 1학년 첫 해부학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시신이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박 여사님입니다. 과학을 위해 몸을 기증하셨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시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랑 나이가 비슷하겠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킴 학생, 괜찮아요?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에밀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매 환자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레지던트 2년차 때 에밀리는 첫 번째 뇌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환자는 50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뇌종양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킴 선생, 준비됐어요? 지도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에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메스를 잡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6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완벽해요, 킴 선생. 생명을 구했어요. 지도교수가 칭찬했습니다. 수술실을 나온 에밀리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레지던트 3년차 때 에밀리는 한국인 환자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살릴 수 있을까요? 30대 한국인 남자가 에밀리에게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15년 만에 듣는 한국어에 멈칫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한국 분이세요? 네, 어렸을 때 미국에 왔어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의 수술도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이 에밀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구나. 32세의 에밀리는 하버드 의대 최연소 신경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임명식 날 로버트와 사라가 참석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에밀리. 고마워요, 엄마 아빠. 에밀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친엄마도 여기 있었다면. 2023년 에밀리는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라스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에밀리는 연설했습니다. 이 상은 버려진 모든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던 어머니들에게. 에밀리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만약 이걸 보고 계시다면 저는 용서해요. 그리고 당신을 찾고 싶어요. 그 연설이 전 세계로 방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 에밀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킴 선생님 찾았습니다. 3개월 후 탐정이 전화했습니다. 박순희 씨, 서울 강북구에 살고 계십니다. 에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 계세요? 네. 그리고 아버지도 계십니다. 김철수 씨, 아버지도? 에밀리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2분 아직 같이 사세요. 그리고 형제도 있습니다. 형제요? 에밀리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4명이요. 오빠 2, 동생 2. 그렇군요. 전화를 끄는 에밀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 있었는데 나만 몰랐구나. 그날 밤 에밀리는 로버트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친엄마를 찾았어요. 오, 에밀리. 사라가 에밀리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가봐. 만나봐. 하지만 엄마, 아빠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항상 너의 부모야. 그게 변하지 않아.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혹시 실망할 수도 있어. 알아요. 에밀리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북구. 택시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에밀리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제 계단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여기서 살았구나. 에밀리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슈퍼마켓, 철거 예정이라고 쓰인 팻말들, 좁은 골목길. 내가 자랐던 동네보다 나을 게 없네. 에밀리는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철제 계단은 녹슬어서 빨간 녹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1층. 계단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났습니다. 2층. 어디선가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전에 나처럼 우는 아이구나. 4층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너무 멀리 왔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에밀리는 마지막 계단을 올랐습니다. 5층. 복도가 좁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501호, 502호, 503호. 에밀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손잡이가 녹슬었습니다. 문 앞에 낡은 신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운동화 2켤레, 여자 슬리퍼 1켤레, 젊은 남자들의 신발 2켤레. 가족들이 다 있나 봐. 에밀리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한 유일한 증거. 에밀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를 몰라보면 어떡하지? 만약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날 보고 화를 내면? 1분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그 목소리였습니다.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호야, 나가봐. 왜 제가 나가요? 형이 나가세요. 아이고, 내가 나가볼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이, 6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흰색이었습니다. 허리도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사진 속 그대로였습니다. 누구세요? 박순이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이렇게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가 이 동네에 올 리 없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마침내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말을 했습니다. 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 미영이에요. 에밀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김미영이요. 엄마의 딸. 박순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미영이? 네. 에밀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와 함께 찍은 그 사진. 이거 기억하세요? 박순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박순이가 안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안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60대 후반. 얼굴에 험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왜 이래? 누가 왔는데? 김철수는 에밀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야? 여보, 이 사람이. 미영이래요.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 우리 미영이? 김철수가 에밀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진짜 미영이야? 네. 에밀리는 사진을 김철수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30년 전 엄마랑 저랑 찍은 사진이에요. 김철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 미영이구나. 형? 누가 왔어요?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에밀리보다 2살 어린 동생 철호였습니다. 누구야? 아, 세일즈맨? 철호는 에밀리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 내 누나야. 누나요? 무슨 누나요? 미영 누나. 미영 누나? 철호는 에밀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와, 미국 갔다는 그 누나? 응, 대박. 살아있었네. 철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안에 들어올래?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에밀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거실과 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거실은 10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가구들은 낡았습니다. 소파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테이블은 흠집투성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 사진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앉아라. 김철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소파가 너무 낡아서 앉자마자 푹 꺼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늙은 어머니, 거친 아버지, 낯선 동생, 모두 자신의 가족이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형? 안방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에밀리보다 5살 어린 막내 동생 민수였습니다. 뭐야, 손님? 민수야, 이 사람이. 미영 누나야. 미영 누나?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미국 갔다는? 응. 와, 진짜 누나 맞아요? 민수는 철호보다는 조금 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응, 나 미영이야. 대박. 30년 만에 오셨네요. 그래서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뭐하러 왔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네. 김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았어? 철호가 물었습니다.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응, 괜찮게 살았어. 괜찮게? 옷 좀 봐. 명품 아니야? 철호가 에밀리의 코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몇백만 원짜리잖아.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보다 비싸겠네. 철호야. 박순이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철호는 에밀리를 노려봤습니다.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뭐 잘 살았다는 거 자랑하러 온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가족이 보고 싶었어. 가족? 철호가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산 가족이? 나는 기억이 없었어. 기억이 없었다고? 응. 고아원 생활이랑 한국에서의 기억이 다 사라졌어. 트라우마 때문에. 편하네. 철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억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철호야, 그만해. 김철수가 말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철호는 흥분했습니다. 누나는 미국 가서 편하게 살고 우리는 여기서 죽도록 일하고. 나도 힘들었어.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다고? 미국에서? 농담하지 마. 정말이야. 나도. 됐어. 듣기 싫어. 철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미국에서 뭐 했어요? 공부는 했어요? 응. 의학 공부했어. 의학? 간호사? 아니, 의사. 오, 의사요? 대단하네. 민수는 조금 감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의사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거기는 의사 많다며. 철호가 깎아내렸습니다. 그래도 의사면 대단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일해요? 병원에서. 어느 병원이요?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버드? 민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응. 하버드 의대? 응. 세계 1등 대학 그 하버드요? 응. 진짜요? 응. 김철수와 박순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철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라 거기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 교수?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신경외과 교수. 미쳤다. 에밀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에밀리 박사,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외과 부교수. 명함을 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민수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쳤다. 누나가 하버드 교수라고? 철호가 명함을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버리셨던 딸이 이렇게 됐어요. 에밀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궁금했어요. 뭐가? 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왜 버려졌는지요. 미영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행복한지. 에밀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아파트, 찢어진 소파, 벗겨진 벽지, 힘들게 사는 가족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뭘? 저는 엄마 아빠에게 짐이었다는 걸. 아니야. 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짐이 아니었어. 박순이가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김철수가 불렀지만 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소리, 종이 뭉치를 꺼내는 소리. 박순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걸 봐. 박순이가 에밀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CH7 2차 반전 마이너스 어머니의 비밀 6272분.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K1편, 서울 보스턴, 1995년 5월 15일, 좌석 일반석 132B. 이게 뭐예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미국 가던 날 비행기표야. 박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공항까지 따라갔어. 뭐라고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널 만나지는 못했어. 유리창 너머로 내가 비행기 타는 모습만 봤지. 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국장까지는 못 들어갔어. 박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이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엄마가 30년 동안 너한테 쓴 편지들이야.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못했지만 엄마는 매달 너한테 편지를 썼어.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5월 16일. 미영아, 어제 너를 보냈어. 비행기 타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죽는 줄 알았어. 너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힘없이 걸어갔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 엄마는 유리창을 두드리고 싶었어. 미영아, 엄마야.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게 너를 위한 일이니까. 미영아,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널 살리려고 보낸 거야.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하며 살 거야. 사랑해, 우리 미영아. 에밀리는 계속해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1996년 3월 2일. 미영아, 오늘 내 생일이야. 8살이 됐구나. 미국에서는 생일 파티했을까? 케이크는 먹었을까?
엄마는 오늘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어. 혼자 먹으면서 울었어. 미영아, 생일 축하해. 엄마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1998년 12월 25일. 미영아, 오늘 크리스마스야. 미국에서는 눈이 왔을까? 너는 선물 받았을까? 엄마는 오늘 일하다가 백화점에 갔어. 인형들을 봤어. 예쁜 인형들. 하나 사서 집에 뒀어.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미영아, 메리 크리스마스. 2000년 5월 15일. 미영아, 오늘이 내가 미국 간 지 5년째 되는 날이야. 정말 긴 시간이야. 너는 벌써 12살이겠구나. 엄마는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구나. 미안해, 미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2004년 2월 14일. 미영아,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미국 입양아 소식을 봤어. 어떤 한국 여자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대. 혹시 그게 너일까? 엄마는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너는 원래 똑똑했으니까. 2010년 9월 10일. 미영아, 오늘 아버지가 병원에 갔어. 허리가 너무 아프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그래. 엄마도 요즘 무릎이 아파.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미영아, 너는 건강하니?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2015년 5월 15일. 미영아, 내가 미국 간 지 20년이 됐어. 20년. 엄마는 이제 60살이 됐어. 늙었어.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야. 너는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에밀리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의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에밀리는 박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김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와 민수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에밀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날 보냈어요? 정말 왜요? 박순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말기 간암, 환자명 김철수, 진단일 1994년 11월 3일, 예상 여명 6개월. 에밀리는 서류를 읽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암이었어요? 응. 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 말기 간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는 돈이 없었어. 치료비는커녕 5명 아이들 밥도 못 먹이는 형편이었지. 박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한 명이라도 살리자고. 한 명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자고. 그래서 날. 응. 너를 입양 보냈어. 미국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테니까. 에밀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살아 계세요? 기적이야. 김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그렇게 살아났어. 하지만 그 돈은 내 동생들 분유가, 학비 다 포기하고 치료비로 썼어.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살려야 했어.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동생들은 응, 제대로 공부 못 시켰어. 돈이 없어서. 에밀리는 철호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누나 잘못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죠.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박순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임양 계약서. 에밀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친생 부모는 입양 후 아동과 연락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입양 보낼 때 서명했어. 다시는 너한테 연락하지 않겠다고. 박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 그래서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어. 하지만 편지는 보내지 못했어. 주소를 몰랐거든. 입양 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이 편지들은 그냥 써놓은 거야. 내게 보낼 수 없어도 쓰고 싶었어. 에밀리는 편지 뭉치를 꼭 껴안았습니다. 작년에 텔레비전에서 내 얼굴을 봤어.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라스커상 받는 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때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무서웠어. 30년 동안 버려진 딸이 엄마를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 엄마. 그리고 너는 이미 새 가족이 있었잖아. 미국에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엄마가 나타나면 방해가 될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미영아. 박순이와 에밀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래서 누나, 이제 어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 에밀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나는 더 이상 가족 없는 사람이 아니야. 에밀리는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 미영아. 하지만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나를 살리려고 보낸 거였어. 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셨어. 당연하지. 너는 엄마 딸인데. 고마워요, 엄마. 에밀리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호텔에서 지냈지만 이후에는 부모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매일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 해먹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박순이는 에밀리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먼저 볶아야 해. 네, 엄마. 그리고 된장을 조금 넣으면 맛이 깊어져. 에밀리는 엄마의 모든 말을 적었습니다. 공책 한 권이 금세 레시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병원 검사 예약했어요. 뭐? 아빠 건강검진이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괜찮아. 나 건강해. 아빠, 암은 재발할 수 있어요. 정기 검진 받아야 해요. 김철수는 딸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좋았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십니다. 암 재발 징후도 없어요. 의사의 말에 김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제가 의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철호와의 관계도 서서히 풀렸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철호에게 물었습니다. 철호야, 너 지금 뭐해? 공장에서 일해요. 힘들어? 뭐? 그럭저럭이요. 하고 싶은 거 없어?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컴퓨터 공부하고 싶었어요. 컴퓨터? 네. 프로그래밍이요. 근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내가 도와줄게. 뭐요? 학원비 내줄게.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도. 누나, 우리 가족잖아.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야, 너는 뭐 하고 싶어?
저는 대학 가고 싶었어요. 지금도 갈 수 있어. 저 나이가 이미. 나이가 뭐 대수야.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지. 에밀리는 민수의 대학 진학을 도왔습니다. 야간 대학이었지만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 에밀리는 로버트와 사라에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화면에 박순희와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킴입니다. 로버트가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사라 킴이에요. 사라도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저희 딸을, 아니, 우리 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예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저희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명의 부모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족이 있구나. 3개월이 지나고 에밀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안이 있어요. 뭔데? 저랑 미국에 가시는 게 어때요? 박순희와 김철수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니까요. 하지만 30년 동안 저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에밀리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요.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고 싶어요. 미영아. 그리고 아빠, 제가 의사잖아요. 건강 관리도 해드릴 수 있고요.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고맙다. 철호랑 민수는 어떻게 해? 걔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면 돼요. 제가 계속 지원할게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는 제가 가족을 돌볼 차례예요. 2025년 보스턴 로건 공항에 박순희와 김철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환영해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미영아. 박순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미국. 하지만 이번에는 딸과 함께였습니다. 에밀리는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다 우리 거야? 네, 엄마. 너무 좋다. 박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주 일요일 에밀리는 2세트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로버트와 사라, 박순희와 김철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레시피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로버트가 박순희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에밀리가 한국 음식도 할 줄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명의 부모가 함께 웃었습니다. 2026년 크리스마스, 에밀리의 보스턴 집에는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로버트와 사라, 박순희와 김철수, 한국에서 온 철호와 민수, 모두 모여서 정말 기쁘네요. 에밀리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에게는 이렇게 큰 가족이 있으니까요. 로버트가 일어났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너를 입양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김철수도 일어났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너를 미국으로 보낸 건 최선의 선택이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두 아버지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2세트의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박순희가 에밀리를 껴안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사라도 에밀리를 껴안았습니다. 에밀리, 엄마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에밀리는 두 어머니를 동시에 껴안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딸인 것 같아요. 2027년 하버드 의대 졸업식. 에밀리는 졸업식 연사로 초대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에밀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전 한국의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6살 때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버드 의대 교수이고 수백 명의 환자를 살렸으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청중석 앞줄에는 4명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버려졌다고 느껴져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에밀리는 웃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에밀리는 청중석의 부모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친어머니 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양어머니 사라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아버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가족과 헤어진 분이 계신다면 에밀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졸업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학생이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킴 선생님, 저도 한국 입양아예요. 친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밀리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30년 걸렸지만 결국 만났잖아요. 당신도 만날 수 있어요. 학생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보스턴의 자택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7년 5월 15일. 오늘은 내가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32년이 되는 날이다. 32년 전 나는 7살짜리 소녀였고 작은 가방 하나 들고 혼자 비행기를 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있다. 4명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모든 것에 감사한다. 특히 엄마에게 날 보내준 것에, 그리고 30년 동안 기다려준 것에. 에밀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앞에서 떨던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성공한 의사, 사랑하는 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에밀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날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김미영, 아니 에밀리 킴의 이야기였습니다. 6살에 버려진 소녀가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고 30년 만에 친가족과 재회하여 진실을 알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버려졌다고 느끼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에밀리처럼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이별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헤어져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